안녕하세요. 김종호의 경제TV. 오늘은 해방이 되고 나서 과학자들은 월북했고 기업가들은 월남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일본이 차지했던 그 땅들을 접수해가면서 쭉 내려왔지요. 남쪽에서는 미군이 쭉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이렇게 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세력이 만난 데가 바로 38선 아닙니까? 예, 38선이 그래서 그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도에서처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게 그 후에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거죠. 그 위에는 38선 이북은 소련의 체제가 들어오고 38선 이남은 미국의 체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체제라고 하는 것, 자본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는 정말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체제죠. 정신이 없어요. 네. 특히 질서가 잡히지 않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그것을 자기 몸에 체득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질서, 혼란 그 자체였던 것이고 우리나라가 바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북한, 일사불란한 체제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일사불란하다. 왜 일사불란하냐? 폭력적으로 나라의 질서를 잡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질서에 반하는 어떠한 목소리도 용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질서 정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38선 이남은 혼란스러운 체제가 들어오고 38선 이북은 질서 정연한 그 폭력적인 체제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은 어떤 체제를 좋아했느냐? 북쪽의 그 폭력적인 체제를 좋아했습니다. 또 그것을 폭력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네, 그것을 미래의 희망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특히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자기를 지배했던 그 나라의 체제, 그것을 원수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자본주의잖아요. 그게 다 자본주의 아닙니까? 일본의 자본주의, 영국의 자본주의, 독일의, 네덜란드의, 미국의 자본주의, 다 자본주의인 거예요. 자본주의는 바로 원수야. 네. 거기다가 그 자본주의는 이제 종말에 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징조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어요. 왜? 1930년대 대공황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는 자본주의가 망할 징조인 거예요. 미국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자본주의가 이제 종말을 고했나 보다. 칼 막스의 그 말이 맞나 보다. 자본주의는 어차피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 단계는 뭐야? 사회주의야. 그런데 그 사회주의를 미리 하고 있는 데가 있었던 거죠. 바로 소련입니다. 소련의 스탈린 체제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통제경제,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경제체제를 다 장악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체제. 그런데 이게 꽤 잘 되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이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의 지식인들은 바로 소련의 스탈린 체제가 바로 미래의 체제라고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소련의 체제가 38선 이북에 들어온 겁니다. 지식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북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북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특히 많이 간 사람, 특히 김일성이 스카웃하기 위해서, 스카웃이라는 말을 쓰는데 진짜 스카웃이에요. 네.
스카웃을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남쪽의 과학자들입니다. 남쪽의 경성제국대학, 해방되고 나서 서울대학이 되잖아요. 그 경성제국대학 교수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북쪽으로 데리고 오려고 많은 공작을 하고 회유를 하고 또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수많은 과학자들이 북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리승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리승기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슬라이드에 이 북쪽의 우표입니다. 이게 조선 우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리승기는 북한의 영웅이에요. 과학 영웅인 거죠. 리승기라든가 도상록이라든가 뭐 아무튼 남한에 있는 뛰어난 과학자들, 이 사람들의 상당수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보시면요, 이 표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학 출신 그 월북 과학기술자들의 명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수학의 7명, 또 물리학의 11명, 화학의 6명, 생물학의 2명 쭉 해가지고 그 당시에 말이죠. 해방된 직후에 이 조선 땅, 이 한국 땅에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를 않았어요. 당연하잖아요. 과학자가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이 땅에서 대학 교수라고 하는 이 조선 땅에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본인들이었기 때문에 예. 조선 사람이 일본 가가지고 또는 미국 가가지고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대학 교수를 하는 사람이 몇 명 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공계는 더욱더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뭐 60몇 명인가가 이렇게 다 북쪽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김일성이 이들을 유혹했던 거죠. 야, 북한에 와.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오면 내가 너희들을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 공과대학 뭐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진짜 우대를 해줬죠. 근데 남한에서는 어떠했냐면 남한에서는 과학자를 우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 원래 자본주의 국가들은 미국부터가 그랬어요. 자본주의 국가들은 과학자를 우대하지 않았어요. 왜? 아니 과학을 연구하든 안 하든 그거는 뭐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응? 국가가 과학에다가 투자를 왜 하냐? 애초에 그런 필요 자체를 느끼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들이 과학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것은 그 계기가 된 건 뭐냐? 소련이 스푸트닉이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 겁니다. 그게 케네디 대통령 때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정말 깜짝 놀랐던 거죠. 저 USSR, 소련이라고 하는 저 공산주의 국가 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네? 우리도 못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사실은 그 히틀러의 과학자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한 건데, 그 소련이. 어쨌든 간에 인공위성을 세계 최초로 쏘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지. 야,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그때 생각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정부가 거기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60년대 훨씬 이제 지나서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40년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과학에다가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어땠느냐? 소련식이잖아요. 국가가 모든 걸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특히 과학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정말 엄청난 대접을 받는 체제가 바로 공산주의 체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과학자들이 다 북한으로 올라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도 했지만 일본인들이 이 북쪽에다가 무슨 그 함흥 질소 비료 공장이니 무슨 화학 공장, 뭐 발전소, 오만 것들을 다 북쪽에다가 만들어 놨잖아요. 일본인들이.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첨단 공장들을 북한에다가 다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거를
남쪽에서 올라간 이 과학자, 기술자들이 다 운영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머리 좋다는 사람들은 다 북쪽으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머리에 뭐 좀 들었다는 사람들은 다 북쪽에 갔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올라간 그 자들이 리승기이며 도상록이며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은 친일파들이었던 겁니다. 왜냐? 이게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이거든요. 경성제국대학은 바로 국립대학이잖아요. 일본의 국립대학의 교수가 되려면 친일파여야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국립대학의 교수가 되겠어요. 고려대학, 옛날에 그러니까 연희 전문 또는 보성 전문 이런 사립대학들은 이거는 그러니까 조선의 돈이지만 경성제국대학이니 이런 국립대학들은 이건 다 일본 돈이고 그럼 일본에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김일성들은 친일이면 어떠냐? 쓸모만 있으면 되지 하고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과 그 공산주의자들이 지주라든가 무슨 뭐 이런 또는 이 상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 친일파들은 다 처단을 했지만 과학자들은 그대로 썼어요. 심지어 일본인들을 그대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만들어 놓은 그 일본인 공장에서 일하던 그 일본인 기술자들이 있잖아요. 일본인 기술자들을 김일성은 다 처음에는 억류를 시켜버렸어요. 일본에 못 가게. 남쪽에서는 어땠냐면 다 보내버렸어요. 네. 왜? 일본 놈들이라고. 근데 북쪽에서는 안 보냈어요. 안 보내고 그들을 우대를 해가면서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 공장을 돌리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쪽에는 친일파가 없었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오산이에요. 아무튼 친일파 과학자들이 다 북쪽으로 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공산주의의 건설자들이 됐고 그들이 바로 북한 핵 개발의 주역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보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은요, 소위 인텔리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강남 좌파들이에요. 온갖 시민단체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시민단체, 민노총,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거 다 올라간 거예요. 왜? 머릿속에 뭐 좀 들었거든. 머릿속에 뭐 좀 든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자들이야.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느냐? 사실은 정확히 몇 명이 내려왔는지는 몰라요. 몇 명이 올라간지도 잘 모르지만 몇 명이 내려온지도 잘 모르는데 어떤 분명한 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건 분명하죠. 어떤 숫자에 따르면 500만 명이 내려왔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숫자에 따르면 80만 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내려온 사람들의 상당수가 뭐냐면 상인들입니다. 또 기독교인들이죠. 왜? 기독교를 탄압을 하니까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왜? 김일성과 소련이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려면 내려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돈 좀 번 사람들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지주들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때 내려왔던 대표적인 북한 출신 기업가들이 보면 이정님, 개풍그룹을 만들었던 이정님, 또 대한전선 그룹을 창업한 설경동, 또 지금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죠. 태평양화학을 창업한 서성환. 그리고 술 하면 참이슬이잖아요. 예, 진로소주. 그 진로소주를 만든 사람이 장학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양조장을 하다가 남쪽으로 내려왔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공부 좀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늘 문제야, 이게. 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빨갱이가 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다 그렇게 올라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남한의 초기 경제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이 그래프는 뭐냐면 표가 3개가 있잖아요. 1960년, 87년, 2013년에 10대 그룹입니다. 10대 그룹인데 1960년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940년대, 50년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게 이제 1960년인데 1960년에 보시면 재계 랭킹 1위가 삼성, 삼호, 개풍, 대한, 럭키, 동양, 극동, 한국유리, 독립산업, 태창방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중에서 북한 출신 기업가들이 만들어 놓은 기업이 뭐냐면 개풍그룹. 이건 개성상인이에요. 대한전선은 아까 말씀드렸죠? 설경동. 이거는 원산 함흥 그쪽 사람이고요. 동양그룹. 이거는 이양구라고 하는 이 사람도 북한 사람이에요. 또 한국유리 최태섭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도 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대 그룹 중에 몇 개예요? 4개가 북한 출신 상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거죠. 북한 사람들이 장사 잘한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개성상인, 의주상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했죠. 그분들이 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되죠. 결과는 뭐냐? 바로 이 그래프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북한이 꽤 잘 살았어요. 북한은 가진 게 많았죠. 일본이 북한에 그쪽에다가 많이 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소련이 북한에다가 엄청난 원조를 해줬어요. 또 등거리 외교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김일성은 진짜 외교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교를 통해서 이 삥 뜯는 걸 정말 잘한 거죠. 소련한테도 삥 뜯고 중국한테도 삥 뜯고 그래가지고 그게 국가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떨어지니까 이제 북한 경제가 완전히 이 재앙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북한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남한은 형편없었죠. 혼란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19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은 뭐 그야말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세계사에 있어서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성장을 이뤄내게 됩니다. 북한은 추락이죠. 그 과학자들 다 가지고 뭐 했느냐? 과학자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비즈니스맨이 없잖아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과학자들과 정치인들 때문에 망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업열전. 오늘 이야기는 본격적인 기업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무튼 남한에서는 북한의 과학자가 월북했고 북한에서는 남쪽으로 기업가들이 월남을 해가지고 그 월남한 기업가들이 남한 경제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